사람의 유전 중에 이제 ABO식 혈액형도 유전되거든요. 예, 내가 이제 A형이냐 B형이냐 뭐 AB형이냐 O형이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유전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세 종류예요. 하나, 둘, 세 종류. 보통은 두 종류거든요.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건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이런 걸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세 종류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A랑 B 만나면 A형이던가 B형이던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A형이나 B형 만나면 AB형이야. A형이나 B형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열이 없어요, 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O형은 열성이야. 얘네들보다는 열성이야. 근데 A형, B형은 우열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형이 총 4가지가 나와요. A형이던가, 그러니까 AA면 A형이고, AO면은 O형이 열성이니까 발현 안 돼서 A형이고, BB 만나면 B형이고, BO 만나면은 B형이고, 왜냐면 O가 열성이니까. 근데 AB형은 우열관계가 없어서 그냥 AB형이에요, 그냥. 그리고 O 만나면 O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 4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표현형은 A형인데 A인지 AO인지 이 사람만 보면 모르지만 자식이랑 보잖아? 그러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A형이고 B형인데 둘이 결혼해서 O형 자녀가 나오면 이 사람이 A5여야 돼. 왜냐면 O를 하나 주고 얘도 O를 하나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5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B5가 되는 거고. BB가 아니라. 이해하세요? O형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B 태어날 수 있죠. B랑 A랑 만나면 태어날 수 있지. 근데 이 B는 여기 B랑 여기 O랑 만난 거예요. 여기 O랑 B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BO. 그래서 전부 다 결정돼요. 유전자형이 다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가계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근데 여기까지는 상염색체야. 상염색체 유전이고, 성염색체 유전은 반성유전과 한성유전이 있는데, 한성유전은 잘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지만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가 X염색체 상에 있어요.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 근데 남자는 XY로 가지고 있고 여자는 XX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남녀의 빈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록생명은 남자 50%, 여자 50%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더 많아요. 혈우병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이게 남자는 XY를 갖고 여자는 XX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빈도 차이가 나는 게 반성유전이고, 정록생명은 X염색체에 있는데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에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중요한데 열성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X가 생명이고 X가 생명이면은 이 사람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데, X가 생명인 유전자고 X가 정상 유전자야. 정상이 우성이야. 그러면 이거 뭐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이 우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나 정록생명이 아닌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근데 어찌됐건 보인자여도 이 사람은 정상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어, 사실. 근데 이거를 아들이나 딸한테는 물려줄 수는 있지. 그래서 남자는 XY면은 정상, X-Y면 생명. 왜냐면 여기에 정상 유전자가 없잖아. 생명만 있잖아.
남자는 정상 아니면 정록생명인데 여자는 정상 중에 보인자가 따로 있어요. 보인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 아니야. 정상이야. 왜냐면 정상인 게 우성이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생맥 유전자를 이제 가계도 분석을 하면 이게 녹색이 정상이래. 남자가 정상인 건 없네. 남자가 파란색이 생명이래. 남자가 생명일 때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근데 여자가 생명이면은 정록 생명이면 둘 다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정상이래죠? 좀 가능한 게 뭐냐면 엄마의 정상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는 무조건 생명 유전자 받을 수밖에 없어. 딸은. 왜냐면 아빠는 이제 딸한테 X를 줄 건데 X가 생명 유전자이니까 요렇게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 집안은 생명이 많은 거야. 얘 생명이고 얘 생명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ABO식 혈액형에서 유전자형, 표현형이 A형인 경우는 AO가 있습니다. AO. B형인 경우는 BB랑 BO. AB형은 AB밖에 없고, O형은 O.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현상은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유전. 정록생명 유전자인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고,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비해서 정록생명이 열성입니다. 열성이다. 기본 문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열심히 하시고, 6번부터 10번까지 잘 풀어보시고, ABO식 혈액형의 표현형은 4가지예요. 4가지. A형, B형, AB형, O형. 유전자형이 6가지. 유전자형이 AA, AO, BB, BO, OO, AB. 유전자형이 6가지예요. B의 유전자형은 2종류이다. 이거 맞죠?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 맞죠? 2개가 만나가지고 대립 유전자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O형 태어났지. O형 봐봐요. O형 태어났으면 얘가 뭐겠어요? BO입니다. BO. 근데 A형도 태어났지. 여기는 A 유전자가 없잖아. 그럼 얘가 AO. 이해하세요? O형 태어나려면 O형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의 혈액형은 A형이라고 쓰면 되고 유전자형은 AO라고 쓰면 됩니다. 나의 유전자형은 나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BB 아니죠? BO.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모두 쓰시오. AB도 되고요. A도 되고 B도 되고 O도 됩니다. 다 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 정록생명은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정록생명 열성이 열성.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남자가 많이 나타나요. 남자가 많이 나타난다. 정록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맞네요. 네, 정록이거든요. 주어가 정록생명이죠. 열성이 맞습니다. 남자는 보인자가 없어요. 여자가 보인자가 있습니다. 자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는 모두 쓰시오. 이거 분배 법칙 하시면 돼. 이렇게 만나면 XX, 이렇게 만나면 X, X 다시, 이렇게 만나면 X, Y,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Y. 그러면 얘는 생명이에요. 얘 생명. 나머지는 정상.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X, X 다시,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X 다시, 이렇게 만나면 XY,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면 x 다시 이거는 뭐 이거 똑같은 거긴 한데 일단 썼어요. 네. 요렇게 만나면 x 다시 y 요렇게 만나도 x 다시 y 똑같은 거긴 해. 이거는 이제 두 종류밖에 안 나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요? 두 개밖에 안 나는 거. 자, 정록 생맹 남자는 x-y야. 이거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 생맹 여자는 x-. 잘 봐요. 이 딸한테 x- 하나를 아빠가 물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서 와야 돼, 이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와야죠. 근데 엄마는 정상이지. 그럼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x-y고 나는 x-. 가족 중 정록 생맹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 가진 사람은 얘는 없어요. 정상 남자기 때문에 x, y고요. 아빠는 y 줬고 엄마는 x 준 거야. 근데 이 딸들은 정상인데 잘 봐. 아빠가 x-를 항상 줘야 돼. 이 딸들한테. y 주면은 남자잖아. 그쵸? 근데 정상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안 쉬운 건데 이거. 내신 숙수 어디까지 풀려 있나요, 혹시? 내신 숙수 46쪽 안 풀려 있어요? 안 풀렸어요. 46에서 46쪽에서 49쪽까지 다 하자. 네. 자, 뭐 잘 못 푸는 거 있을 수 있는데 46에서 하여튼 풀 수 있는 거 풉니다. 49까지. 이거 빨리 맞춰볼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옳지 않은 거. 한 세대가 짧은 게 아니라 길죠. 네. 짧으면 오히려 좋은 거 유전 연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배 실험을 하여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이제 너랑 결혼해 뭐 이런 거야. 너 애 한번 낳아봐. 일로 와봐. 너 애 한번 낳아봐. 이런 거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죠. 그쵸? 다른 건 읽어두셔야 되는데 1번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 알아볼 때 쌍둥이 연구를 합니다. 4번인데 왜 그러냐면 봐봐. 요거를 봐봐요. 얘. 알코올 중독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더 높아요. 일란성 쌍둥이보다. 그거는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이제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요. 환경. 이 사람이 뭐 막 고된 일을 해서 뭐 술을 접하는 환경이다. 뭐 이러면은 알코올 중독이 더 잘 걸린다라는. 근데 치매는 일란성 쌍둥이가 더 높죠. 일치율이.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같은 거거든요. 유전자 같은 거거든요. 치매는 유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얘지. 왜냐면 얘는 아예 100%야. 1이야. 일치율이. 100%거든요. 이거는 유전자의 영향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 환경의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거. 여기서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건 쌍둥이 연구를 통하면 이건 환경 때문이냐, 이거는 유전 때문이냐, 이게 알기가 쉽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4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 같을 수도 있고 무조건 같은 거지 다를 수도 있다 아니죠. 난자 1개, 정자 2개 동시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면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들어가도 개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나가 들어가잖아. 정자가 하나가 그러면 여기 보호막이 촥 쳐져요. 순간 다른 거 못 들어오게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게 동시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동시에 들어가도 아마 개체가 안 될 거야. 이게 3N인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3N인 사람.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항상 같다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 같다 아니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유전도 있고 환경도 다를 수 있으니까. 답 5번. 유전에 의한 것도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죠. 예. 근데 좀 비슷하긴 해도 뭐 완전 똑같은 건 아니겠죠. 예. 한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이런 거. 성염색체 유전은 아까 방금 배운 거, 혈우병이랑 예. 생맥, 멘델의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거는 아니고 한 쌍.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고 남녀에 따라 빈도 차이가 없다. 네, 그런 게 상염색체 유전은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혐알기 가능한데 은수 가능한데 동생은 안 되죠. 안 되는 게 갑툭튀인데 갑툭튀는 열성이에요. 열성. 안 되는 게 열성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다 스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생은 스몰티끼리 만나서 열성 형질이 발현된 거예요. 답은 1번이죠. 그래서 미맹은 X염색체상 유전 아니고 상염색체야. 이거 친절하게 써져 있네. 근데 이거 뭘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 둘 다 미맹이 아닌데 미맹인 애가 태어났지. 그러면 이 미맹인 애가 뭐라고요? 갑툭튀가 뭐라고요? 열성이에요. 열성. 그래서 상염색체 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스몰 a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미맹인 사람은 다 스몰 a로 쓰면 됩니다. 근데 봐봐요. 얘네 미맹 아닌 애들 결혼했는데 미맹이 태어났죠. 그럼 얘네들이 보인자인 건데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래야 돼. 이래야지 둘이 만나서 태어나지. 여기도 얘가 태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주는 거고 하나는 얘가 주는 거 하나는 얘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얘네 다 미맹이 아닌 건데 요걸 하나는 줘야 돼. 하나 이게 나눠서 하나씩 줘야 되거든. 하나는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얘는 몰라. 얘는 모르는 겁니다. 얘는 라지인지 라지 스몰 A인지 모릅니다. 얘는 라지 스몰 A지. 왜냐면 여기 스몰 A 하나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8번의 미맹은 열성이고요. T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구나. 미맹인 사람은 스몰 T고 다와 다의 유전자형은 맞고요. 나는 가로부터 대립 유전자 스몰 T를 받았다. 나는 아니죠. 얘가 줘야지. 얘가 가는 대문자 줘야지. 알겠어요? 얘는 하나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미맹 대립 유전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왜냐면 얘한테 온 거 하나 가지고 있지. 답 4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얘 모르죠. 라인데 라. 바도 모르네. 바도 몰라요. 라랑 바.
귀지 상태는 상염색체에 있을 것 같아요. 써있네, 상염색체라고. 그래서 여기도 갑툭튀를 찾아야 돼. 봐봐요. 얘 갑툭튀 여기 있고, 그죠? 갑툭튀 여기 있고. 근데 마른 귀지가 뭐야? 마른 귀지가 열성을 스몰 A로 하고 젖은 귀지를 라지 A로 할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는 얘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도. 요거는 스몰 A죠? 그럼 얘는 라지 스몰 A예요. 얘는 스몰 A. 얘는 몰라요. 아, 안다. 얘가 태어났으니까 안다. 얘다, 얘. 라지 스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과 2의 유전자는 같네. 3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태어날 때 젖은 기지가 있을 확률 25%다. 젖은 기지는 75%죠. 마른 기지가 지금 25%죠. 3번이네, 3번. 아, 2번이네. 젖은 기지는 75%고 마른 기지가 25%. 요렇게 만나면 이제 마른 기지가 되고 4명 중에 1명이니까. 5에 마른 기지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마른 기지가 있을 확률은 5는 라지 스몰이었고 이런 사람이 마른 기지라고 되어 있나? 마른 기지의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면은 마른 기지가 있을 확률.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마른 기지가 갑툭튀잖아요. 그러면은 50%네. 50%. 요렇게 어차피 얘는 스몰 A밖에 안 나오고 얘는 라지 A 또는 스몰 A가 나오는데 스몰 A 확률은 50%네. 가의 혈액형은 BO입니다. BO. 유전자형은 혈액형은 B고 얘 때문에 그렇지. 얘 보면 얘는 AO여야 되죠. 나의 유전자형은 AO다. 나의 유전자형은 AO. 이거는 AO가 맞죠. 왜냐면 얘 O형 태어났잖아. 준서의 동생이 태어날 때 O형일 확률은 25%. 준서 동생은 B가 BO거든요. BO. 왜냐면 여기 AO, B 하나랑 여기 O랑 만나는 거 BO죠. 여기 O고 O형일 확률은 50%지. 왜냐면 얘는 O형인 애만 나오고 얘는 O 아니면 B 아니면 O니까 50%지. 다음에 13번에 다가 가진 다는 어디죠? 다가 BO죠. BO. BO. 3번이네. 3번. BO. 라가 가질 수 있는 ABO식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것은 라가 위의 문제에서구나. 지금 라의 부모는 여기 있네. BO, AO네. 그럼 다 가질 수 있죠. 라는 A, B, A, O. 5번 답입니다. 5번. 라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성염색체 유전, 반성 유전의 예이다. 남녀의 빈도가 다르다.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면 아들은 모두 정록 생명이다. 맞는데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야. 보임자가 아니라. 자,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 그럼 Y랑 X 다시, Y랑 X 다시. 그럼 정록 생명이야 다.
아들이 정록 생명인 거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정록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생명, 이 사람도 생명. 정상이려면 XX 다시. 왜냐면 아빠가 X 다시 물려주게 돼 있거든, 항상. 그래서 아들이까지 해야 주어가 정록 생명의 확률. 아들은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근데 절반이네, 50%. 네. XY나 X-Y나 50%가 되겠죠? 17번에 정록 생명 남자는 다 X-Y. 정상 남자는 XY. 근데 이제 따져보는 거죠. 얘가 X-를 얘한테 받았네. 얘한테는 Y만 받는 거, Y만. X-는 이 사람 주는 거야. 아빠는 Y 물려주니까. 이 사람이 XX-고. 그래서 얘 정상이네. 그럼 요게 딸한테는 X 물려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럼 X-X.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여자. 얘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X-를 줘야 돼요, 얘한테. 아빠는 Y 주니까. 그래서 XX-고. 얘가 X-가 태어나려면은 여기 엄마가 X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됐나요? 옳지 않은 거. 7의 유전자형은 XX-다. 맞고. 정록 생명 대리 유전자는 6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설수 아니에요. 네. 엄마한테서 물려받는 거. 왜냐면 아빠는 Y를 줬기 때문에 설수 X-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7한테서 물려받은 거니까 여동생은 보인자이다. 영희의 동생. 영희는 보인자야 되구나. 영희는 보인자이다. 왜 맞냐면 아빠가 X-를 꼭 줘야 돼. 근데 정상이니까.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의 확률은 50%이다. 예, 생명, 정상 생명.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생명의 확률은 하나, 둘, 50% 맞네요.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 생명인 남자의 확률은 남자니까 25%도 나눌 수 있네. 그래서 근데 이건 해봐야지 알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X-X 이렇게 하면 X-X 이렇게 하면 XY X-Y 그래서 25%네 50%가 아니라 이거 방금 이거 한 거구나. 이거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고요. 네, 25% 맞습니다. 여기 답 2번. 민선의 가족의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이다. 모두 정상, 어머니 정상, 아버지 정록생명, 여자인 민서는 정록생명. 민서는 정록생명이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는 정록생명 대리유전자 가지고 있죠. 네, 이건 아빠니까. 그 다음에 가와 나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자 여기는 A5죠. A5. 여기는 5고 O형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5만 나오고 여기는 5 아니면 A니까.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정록생명 남자, 이 사람 남자. 요거는 정록생명이었는데 요거 하나 주니까 이거 보인자. 그래서 여기 정록생명의 아들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요렇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가 정록생명의 아들이야. 4분의 1. 8분의 1이죠. 유전병이 갑툭튀예요. 그 유전병이 열성입니다. 열성. 정상이 우성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스몰 a, 스몰 a, 스몰 a, 라지, 스몰 a, 라지.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열성이고. 이게 X형 색채상에 있는 거냐. 이제 상형 색채로 해도 문제가 없고요. X형 색채상에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X형 색채상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시면 되는데, X형 색채상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벌써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X를 얘한테 줄 건데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유전병이 나오면 안 되죠. X형 색채상에 있는 건 아니고, 가는 유전병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어요. 스몰 a. 가, 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때 정상의 확률 75%이다. 75% 맞죠? 이렇게 정상, 이렇게도 정상, 이렇게 정상, 이렇게만 이제 유전병. 2번 고르면 되고요.
자,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같긴 해. 지금 안 가면 좀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세대가 길다, 자선수가 적다,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실에게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되는 경로를 서술하시오. 정록생명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고, 그럼 요거가 얘한테 왔을 거. 이렇게 얘는 이거고, 그러면 요게 요 둘이 만나서 얘가 된 거니까 2에서 5에서 7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에서 9 중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쓰시오. 이런 남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정상이면 XY니까. 근데 여자는 여기도 알 수 있네. XX. 여기서 이 여자는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이거 모르네. 8번. 유전병 걸린 사람이 갑툭 튀네. 그러면 이게 스몰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정상 형질에 대해서 열성인 거고, 아버지가 정상인데 유전병을 가지는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이 유전병 유전자는 X염색체와 상염색체 중 어디에 있냐? 상염색체인데, 아빠가 만약에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X, Y였는데, 이거를 하나를 딸한테 물려줘요, 딸한테. 근데 지금 딸은 지금 유전병이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딸을 하나 물려주면 얘가 우성이니까, 딸은 다 정상이어야 돼, 정상.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억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귓불 모양에 대해 유전장이 서로 같다. 기억은 부착형이죠? 분리인데 부착이 태어났으니까 얘가 갑툭 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분리형이니까 뭐 라지에 스몰에 이렇게 있었던 거 얘는 스몰에 태어난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 보조개가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다.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갑툭 튄데 얘가 열성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깃불 모양이 부착형이고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50%이다. 기억은 이렇고, 니은은 부착형. 엄마도 아빠 부착형. 기억과 니은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깃불 모양이 부착형이고, 보조개가 있어. 기억과 니은이 결혼했을 때 기억은 깃불은 라지 스몰 A이고
그러면은 보조개는 둘 다 없네. 얘는 기억은 보조개가 없네. 기억은 얘는 있네. 보조개가 아빠는 없고 엄마는 있으니까 보조개는 뭐 라지비 스몰비. 이게 부착형인 이 아들은 부착형이 스몰이구나. 스몰에 스몰이. 그러면은 부착형은 100%고요. 1이고 보조개는 50%네. 라지비 스몰비나 스몰비 스몰비니까 50%네. 2분의 1이 50% 맞네. 다음에 새 아이의 부모를 옳게 짝지은 것은 아이가 B형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B형 못 태어나죠. 그 다음 이 사람이 O형 못 태어나죠. O형. 이 사람은 O형도 되고 되긴 되는데 이런 사람은 A 아니면 B죠. B가 여기밖에. 여기는 A 아니면 O도 가능하긴 해. O도 AO AO면 이 사람은 AB가 가능한 건 얘밖에 없네. 그러면 다의 부모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 O형 못 얘한테서 디귿한테서 O형 못 태어나죠. 그래서 가는 디귿이고 나는 기억. 괜찮아요? 기억이 아니라 니은.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록생명이며 B형인 어머니와 정상이며 AB형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로 옳은 것은 정록생명이면서 B형인 어머니와 정상이면서 AB형인 아버지. 일단은 혈액형 보면은 B고 AB니까 뭐 O가 하나 있으면은 뭐 다른 것도 되는데 혈액형은 뭐 안 되는 거는 O형인 것만 안 되는 거네요. A, B, A 뭐 다 되는데 O형인 것만 안 되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정록생명인 엄마 그러면 X-X죠. 정상인 아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정상 딸 정록생명 아들 정상 딸 정록생명 아들 정록생명 아들은 꼭 태어나네. 이거 되죠, 그쵸?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시험 전에 하시고 진도 먼저 나갈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58쪽 볼게요. 58쪽.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 거 아시죠? 서로 전환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쵸? 이거 아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9.8mh로 계산해야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고, 아시죠? 근데 문장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써보시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유 낙하는 떨어지는 거죠. 뭐뭐 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연직 위로 던져 올랐을 때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맞죠?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타고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A에서 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B에서 C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높아지니까 BC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요거는 이제 숫자 넣어서 풀어보시고요. 3, 4번, 3, 4, 5 해보시고요. 3, 4, 5. 목이 너무 아픕니다. A0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mh죠. 9.8m mh 49줄이죠. 그러면은 어디에서든 다 역학적 에너지는 49줄이고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 높이가 빵이니까 0줄이고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다 49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높이 던졌을 때 요때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고 A에서 B는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C에서 D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고요. 이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와 이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차와 같다. 맞네요. C와 E의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질량 4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14m/s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얼마냐? 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거만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9.8 mh로 풀면 되는데 m이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져도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하면은 14 곱하기 7이겠지? 9.8로 이렇게 나누면 되네요. h는 그럼 이거 하면 98이네. 그쵸? 그럼 10이네. 10m만큼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서 조금만큼 올라가는 거죠. 탐구 A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에 낙하하면은 감소하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같다. 역학적으로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 1번부터 3번까지 하시고요. 자, 쇠구슬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쇠구슬 역학적 에너지 A점에서 최대다. 최대라고 할 게 있나? 그냥 똑같은 거니까 최대는 아니고 쇠구슬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계속 작용하므로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아니고요. 네.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낙하하는 높이를 알면 해구술의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9.8 mh죠. 그래서 높이를 알면 속력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2배인 곳에서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속력이 2배가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닌데, 봐봐, 여기 다시 봐봐.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V제곱은 여기다 곱하면 이제 2 곱하기 이제 9.8 H가 되겠죠? 그거에 루트를 씌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요, 루트 2배. 알겠어요? 높이가 2배 되면 속력이 루트 2배가 됩니다. 공이 A점과 B점, C점을 이동하는 동안 공의 운동에너지 증가하냐 감소하냐.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군요. 그래서 A점에서 B점과 C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속력이 줄었으니까. A점의 높이가 0이라면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C점은 이제 속력은 빵이니까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거랑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지.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0.39이네. 또 숫자가 애매하지만 하여튼 요게 되는 거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니까. 이해하시죠? 61쪽에 여기서 잠깐 61쪽에 자, 유제 2kg의 공을 연지기로 14m/s로 쏘아 올렸다.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근데 5m를 지난다. 근데 5m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9.8 mh. 그럼 여기가 운동 에너지 요만큼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빼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거 196인가요? 196에서 98 빼면 되네. 그럼 190, 그러면 98줄이겠네. 그죠? 네. 4번. 그 다음에, 자, 얘를 이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 그럼 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9.8 mh. 그런데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계산하면 되겠죠. 20이니까 196줄이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이거 맞고, C점에서의 속력. 근데 여기서의 위치, 그러면 얘는 이게 절반만큼 낙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98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나눠주면 2이고 또 나누면은 v 제곱은 2로 나누면 49네. 네. v는 7이 맞네. 계산하시겠어요, 이거? 자, 1번부터 내신 축소 1번부터 19번까지 해보시고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지금 태윤이가 안 와서 여기도 설명하긴 할 건데 옳지 않은 거.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고요. 만약에 4번에 떨어지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A에서 B나 C에서 D나 1번, 5번.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걸 잘 하셔야 되고요. 원래 위치 에너지가 9.8 mH죠, 지금. 9.8 mH. 1 곱하기 5. 그럼 49줄인데, 닿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닿는 순간에도 빵줄이 아니에요. 49줄이 유지가 되는 거야. 몇 번 했어요? 3번에 몇 번 했어요? 안 풀었어요? 여기 왜 안 풀었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야, 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가만히 놓으니까,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9.8mH죠. 9.8mH. 그럼 5 곱하기 9.8이니까 49줄이죠. 네. 요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0.5m를 해서 위치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는 9.8mH, 9.8mH.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이니까 9.8줄이죠. 요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 9.8줄이고, 역학적 에너지 49니까 49에서 9.8 빼면은 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해요? 두 개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질량 2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9.8mH, 9.8mH. 196줄이겠죠? 근데 5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10m일 때 196줄이니까 5m면 절반이겠지. 98줄이겠죠? 근데 5m를 낙하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는 98줄이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 둘 합쳐가지고는 196 나와야 되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줄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196줄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 안 가면 다시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린다. 옳지 않은 것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거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죠. 그럼 봐봐, 여기 몇 미터 낙하한 거지 이거? 2m 낙하했지.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9.8mH 19.6줄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고, 이거 이해가요? 이게 중요한데, 위치 에너지가 2m만큼 줄어들었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생긴 거예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1대1이야. 왜냐면 낙하를 4m만큼 낙하했고 4m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지금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같은 거니까 1대1이야. 1대1.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m만큼에 해당하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2m 낙하한 것만큼의 위치 에너지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m만큼 낙하하면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7번에 공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A점을 지날 때 공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B는 여기 낙하를 몇 미터 한 거예요? 낙하를 8m 한 거지. 8m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야. 2m만큼 남았고, 그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4대1이 돼야 되는 거죠.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전체 에너지는 9.8 m h,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2분의 1 m v 제곱으로. 이건 지워지고 이것끼리 지워도 되는구나. 이거 196이 v 제곱. v는 14m/s. 알겠어요? 이거 밑에 것도 풀어보시고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9번에 30m 높이에서 2kg의 공을 가만히 떨어졌다. 공 20m 지날 때 속력은 중요한 건 10m 낙하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10m 낙하하면서 줄어든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8 m h 그러면 또 196줄이네. 그게 운동 에너지로 생겼다라는 거야. 그 운동 에너지식은 2분의 1 m v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면 또 이 v는 또 14네. 또 14. 196에 v 제곱이 196이니까 14네. 2번이 답이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었는데 여기서는 198줄 됐어.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98줄이죠? 그쵸?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다라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mh. 그럼 이게 h는 5가 돼야 되죠. 알겠어요, 이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가 98줄 증가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98줄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0.1kg 짜리죠. 쇠구슬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옳지 않은 것은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A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5점에서의 3분의 2배이다. 그쵸? 높이가 3분의 2니까.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대2다. 맞아요. 왜냐면 A점은 1m 낙하했고 B점은 2m 낙하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1대2가 되는 게 맞고, B점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A점에서 속력의 2배이다. 에너지는 2배인데 속력은 루트 2배예요. 속력은 루트. 에너지가 2배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이 루트 2여야지 제곱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다. 이거는 저항이 없으니까 마찰 무시하니까. 질량 1kg인 야구공을 지면에서 연직 위로 9.8로 던졌다면 최고 높이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 근데 이거를 9.8의 제곱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건데,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M, H 9.8 약분돼가지고 하나 없어지잖아 이거 그쵸? H는 4.9m. 네. 3번에 3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올려 속력 V로 던졌더니 19.6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얘가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은 19.6m까지 올라간다라는 소리니까 얘 위치 에너지는 9.8 m h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식을 쓰고 계산하는 거야 항상. 이거 막 9.8 곱하기 3 곱하기 19.6 하면 안 돼요. 그럼 봐봐. 3은 똑같이 쓰니까 지워졌고 양변에 2 곱하면 여기가 19.6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V는 19.6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뭐 계산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이런 거는 뭐 컴퓨터로 하는 거야. 식을 써야지 구해지는 거예요. 넘겨서 자 14번에 옳지 않은 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A점에서 공속력 0이면 안 되지. C점에서가 0이어야 되는 거지. A점에서는 최대야 최대. 처음에 던질 때 위치 에너지는 C가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주 나와 이런 문제. D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이런 거는 이제 순서도 중요해. 봐봐요 여기가 몇 미터 낙하한 거죠? 3미터 낙하한 거야. 위치 에너지는 2미터만큼이고 운동 에너지는 3미터만큼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니까 2대3이죠 2대3. 이거 3대1하고 또 쓰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3배이다. 낙하한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D점에서는 3m 낙하했고 요거는 5m 낙하한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B는 3배는 아니죠. 5분의 3배, 5분의 3배네, 5분의 3배.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5분의 3배. 이거 이해해?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해? 운동 에너지 B가 5대3이에요, 5대3. 낙하한 높이만큼의 B가 되는 거죠. 16번에 5번 답이고요. 옳은 것은 이런 거 봐봐요. C점 봐봐요. 여기가 원래 10m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가만히 밀었겠지. 그런 말이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8m만큼이고 운동 에너지는 2m만큼인 거야. 위치 에너지가 8대2니까 4대1.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A에서 속력 0이고 5에서 가장 빠르고 요때가 제일 빨라요. 운동 에너지 최대고 A에서 5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감소하다 높이가 낮아지니까 5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니죠.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5번 운동 에너지 최대인 거는 5점입니다. 5점이 제일 속력이 빨라요. 5에서 운동 에너지는 A에서 위치 에너지가 같다. 맞죠? 여기 가만히 놨겠지. 정지 상태에서 놨겠지. 공이 5에서 B로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안 된다. 맞죠? 니은디그. 한번 서술형도 할게요. 자, 서술형 안 할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언제가 시험이죠?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줄 단위로 쓰면 되는데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기를 만들어낼 때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내는데 어렵지만 이거 다 읽어 두셔야 되고요. 원래 이 코일에 자석을 이제 통과할 때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멀리 있으면 자기력선이 몇 개 안 통과하는데 가까워지면 많이 통과해. 아무튼 자석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 자기장이 들어오는 게 많아졌다가 뭐 들어오는 게 적어졌다 이런 식으로 변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가 흐릅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문장을 다 아셔야 돼.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이런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해도 똑같이 돼.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가 반대로 됩니다. 만약에 n이 다가오면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n 멀어지면은 왼쪽으로 가요. 다 원리가 있긴 한데 원리까지는 설명 이제 고등학교 때 할 건데 하여튼 반대로 된다는 거. 이게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반대로 변화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석을 사이에 두고 코일을 돌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 먼저야. 전기가 흘러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려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은 그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아무튼 발전기 내부에 자석과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서. 요게 물이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밑에 터빈이라고 이제 물레방아 같은 게 있어요.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걸 돌려 이걸.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바뀌는 거예요.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걔가 가지고 있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일단 여기 중간에 사실 열 에너지가 있긴 해.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거든요. 그 수증기가 빨리빨리 움직여 막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 그 애가 발전기를 돌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져. 이건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풍력 발전은. 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자기 유도.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개념 속속 한번 여기 채워보시고, 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는. 자석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넣었다 뺐다 해야 돼.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이 가까이 할 때 흐르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둘 다 흐르는 거고, 가만히 넣고 있으면 흐른다. 아니에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경우, 뺄 때 되고, 가까이 할 때 뭐 되고, 넣었다 뺐다 반복할 때 되고, 매우 강한 자석을 가만히 있을 때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안 돼.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아니야.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는 풍력발전소겠죠. 풍력발전소. 물의 위치 에너지는 수력발전소. 연료의 화학 에너지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넘어갑시다. 가전제품에서 전기에너지 전환, 전기에너지를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데, 다림이 전기난로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등, 텔레비전, 비디오에너지. 물론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오죠. 소리. 오디오, 텔레비전 소리. 뭐 움직이는 거, 세탁기 돌아가고 선풍기 돌아가고 이런 거 운동에너지. 이거 중요한데, 충전하는 거는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뭔가 생기는 겁니다. 화학에너지 바뀌는 겁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진동은 운동에너지, 벨소리는 소리에너지, 화면은 빛에너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배웠는데, 근데 뭐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 같은 게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열 에너지를 얼마 쓰고, 빛 에너지를 얼마 쓰고, 역학적 에너지를 얼마 쓰고, 소리 에너지를 얼마 쓰고. 그래서 요런 거, 이거랑 이거 다 합친 거는 같은 겁니다.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소비 전력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혹시? 몰라요, 이거? 소비 전력. 들어가요? 이것도 외워야 돼가지고, 소비 전력이란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 이게 원래 이제 효율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소비 전력이 돼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뭐 1000줄 썼는데 2초 동안 썼어. 그러면 이제 500와트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 시간으로 나누면 돼. 1와트는 1초에 1줄 쓰면은 1와트예요. 근데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격 전압.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 이게 뭐 정해져 있는 전압, 그러니까 알맞은 전압을 주면 얘가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을 쓴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봐봐. 220V에 50W. 전구 같은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220V에 20W. 이거 220V에 꽂으면 1초에 20줄씩 쓰는 그런 빛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구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1000W는 1kW랑 같은 거고. 하여튼 여기에는 소비 전력은 그런 뜻이고, 전력량은 전기를 얼마만큼 썼냐, 그 양적 개념인데, 원래는 사실은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긴 해요. 에너지로. 근데 이게 초 단위를 곱하지 않고 전력량은 시간 단위를 곱하는 거야, 시간.
그러니까 1W시면 1W짜리를 1시간 동안 쓴 거예요. 그럼 1W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위가 좀 웃긴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영어인데 와트, 요거는 시는 또 우리나라 말이야. 시, 와트시. 뭐 그렇게 하여튼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불러요. 와트시라고. 만약에 100W시다. 100W짜리를 1시간 동안 쓰면은 100W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W짜리를 50W짜리를 2시간 동안 쓴다. 그럼 전력량은 얼마냐? 100W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오세요. 전기 에너지는 쉽게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시로, 전력량이 와트시죠. 네, 와트로 사용한다.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으로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를 사용한다.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전기에너지가 다림이 알죠? 열에너지 바뀌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운동에너지, 이제 돌아가니까 운동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가 따로 없네. 형광등은 전기에너지, 빛에너지죠, 빛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때 화학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고, 전기자동차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전기자동차에 공급된 전기에너지 총량은 전기자동차에 전환된 에너지 총량과 같다. 그 다음에 소비전력 몇 와트냐, 이거 초 단위로 하셔야 되거든요. 초 단위로. 그러니까 12 하나 둘 셋 넷 12만 줄인데 2 곱하기 1분 60초죠. 공 하나 지우고 12 10이니까 1000줄이네. 1000W네. 1000W. 여기 써있는데 전격 전압이 220V고 220V에 꽂아서 써야지 45W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 전력은 45W고 여기에 연결하면 1초에 45주씩 쓰는 거죠. 네. 만약에 2시간 동안 쓴다. 45W짜리를 2시간을 쓴다. 그럼 이제 90W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이게 지금 얘는 16W, 얘는 10W니까 가는 1초에 16줄 쓰는 거고, 나는 이런 애를 2시간 켜놓으면은 20W시의 전력을 쓴 거고, 전력량을 쓴 거고, 효율이 더 좋은 거는 나가 좋은 거죠. 나가. 왜냐면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봐봐요. 밝기가 같은 두 전기야. 얘 밝기랑 얘 밝기 같은데 얘는 10줄만 쓰는 거고 얘는 16줄 쓰는 거예요. 1초에. 얘가 더 효율이 좋은 거지. 10줄 넣는데 밝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 크다라고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같은 밝기를 내는데 10줄만 있어도 똑같은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